옛날 나주의 외곽 작은 마을의 갑수라는 가난한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과거급제를 위해서 낮에는 밭을 갈고 밤이면 불을 밝히며 매일같이 글 공부에 매달렸지요. 하지만 그런 갑수의 노력에도 그는 십수년 동안 과거 시험에 거듭해서 낙방을 하였고 어느덧 그의 나이 역시 30에 가까워졌는데요. 갑수 도련님, 이번에 진짜 좋은 혼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 나주 저작거리에서 새우젓 도매상을 크게 하는 집 따님인디. 그 집에서 가난해도 좋으니 어떻게든 양반집 자재를 구하고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요? 어르신, 안 그래도 올가을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터라 제가 그 혼사는 아직 생각이 없구만요. 하이고, 그렇게 벌써 몇 번이나 낙방을 하셔놓고 아직도 그러십니까? 도련님께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시다가 정말 혼사를 영영 놓치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구만요. 이제 나이도 곧 30 아닙니까요? 아, 어르신께서 저를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정말로 감사드리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올 가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고 싶구만요. 아, 그래도 제가 과거 급제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 아니었습니까요? 내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워 농사일을 하지 않고는 공부도 못하는 양반이 그 사람이 안 되는 일은 좀 포기할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이처럼 자신에게 오는 혼사마저 전부 거절한 채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과거를 준비를 한 갑수. 시간은 흘러 마침내 갑수의 마지막 과거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자 그는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는 집을 돌아보며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제가 꼭 과거에 급제를 해서 자랑스럽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갑수의 한양으로의 마지막 과거 시험행이 시작이 되었지요. 하루는 나주를 떠난 갑수가 전주를 지나고 논산의 계룡산자락쯤에 도착을 했을 때였습니다. 날씨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 산바람이 조금 싸늘하기는 했으나 걷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지요. 그때였습니다. 한참을 숲속을 걷던 갑수의 귀에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와 갑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이것이 사람 소리 아닌가? 조심스럽게 소리를 쫓아 숲풀 사이로 몸을 숨기고 살며시 다가가 보니 글쎄 복면을 쓴 산적이 한 선비를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드렸으니 제발 좀 살려주시오. 갑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괜히 끼어들었다 자신마저 위험해질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불의를 보고 넘기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을 하며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 산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이다. 그 선비님이 여기에 있구만요. 뭐시여? 혼자라고 들었는데 일행이 더 있었더냐? 산적은 당황한 나머지 돈 보따리만 챙겨 쏜 살같이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선비는 갑수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제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요. 그나저나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갑수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무슨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혼자 다니는 처지에 자칫 잘못하면 나 역시 위험할 판이라 사람들이 더 있는 양 소리나 질러본 것이었지요. 무엇이라고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기질을 다 발휘하시다니 정말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구만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덕팔이라고 하는 선비입니다요. 제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었구만요. 그나저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제가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비된 도리로 당연한 일을 한 것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갑수라는 선비인데 저 역시 한양으로 가던 길이니 같이 동행하면 되겠구만요. 그게 제가 가진 노자돈을 전부 빼앗겨서 저는 한양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구만요. 저는 아무래도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전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제가 나이도 위인 듯한데 저를 그냥 편하게 같은 마을 형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 역시 가진 돈은 얼마 없지만서도 그래도 아끼면 어떻게든 과거 시험장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목숨까지 구해주셨는데 어찌 제가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은 감사할 따름입니다만. 아, 그러지 말고 선비가 선비를 돕는 것은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자, 덕파리 동생 갈 길이 머니까 얼른 가보자고. 덕파리는 갑수의 따뜻한 마음씨에 크게 감동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대답 대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서로 동행을 하게 된 갑수와 덕파리.
그들은 넉넉하지 않은 여비를 아끼고 또 아끼기 위해 가끔은 민가에 들러 방 한편에 잠자리를 얻기도 했고 때로는 주막의 헛간에서 바람과 추위를 피하며 잠을 청하기도 하였지요. 둘은 함께 길을 걷고 밥을 먹으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점차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자, 내일이면 한양에 도착할 것 같으니 오늘 밤은 특별히 술 한잔 해보자고. 그나저나 덕팔이 자네 거 전주에 처자식은 있는가? 허허. 저희 연로하신 어머니의 소원이 제가 장가드는 것이라 제가 일찍 장가를 들었습니다요. 슬하에 아직 자식은 없고 처만 있구만요.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쯤은 부인이 많이 보고 싶겠는디. 그것이 사실 제 눈에는 참말로 우리 부인이 미인이라 좋기는 한데 제가 남자답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부인은 그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항상 저에게는 쌀쌀맞기만 하니 그게 고민이구만요. 참말로 내가 술이 들어가니 무슨 말을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요. 그나저나 형님께서는 부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이 있습니까요? 덕파리의 물음에 갑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선비 집안이기는 하나 우리 조부님 때부터 아버지까지 전부 과거 시험에 급제하지 못하여 바로 과거 급제가 우리 조부님부터 이어져 온 집안의 소원이라서 내 여적 혼자서 낮에는 일을 하며 밤에는 계속해서 과거 준비를 하느라 장가를 못 들었구만. 그랬구만요. 형님께서 이번에 과거 급제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요. 참말로. 그나저나 형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참에 우리가 의형제를 맺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가 둘 다 과거 시험에서 합격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한 명만 합격을 하게 된다면 합격하지 못한 다른 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은 어떠한가? 아이고 형님 그거 정말로 좋은 생각입니다요. 자 그러면 이 좋은 날에 다시 한번 술잔을 부딪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늘에 뜬 환한 달빛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밤이 늦도록 우정과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갑수와 덕파리는 한양의 과거 시험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시험장 앞은 이미 사방팔방 모여든 수백 명의 선비들로 북적였기에 두 사람은 일찌감치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고는 각기 시험장으로 들어가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갑수는 보기 좋게 낙방을 해버리고 그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올 수 있었던 덕파리가 떡하니 장원 급제를 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형님 이게 참말로 믿기지가 않구만요. 제가 장원이 되었다 합니다. 웜에 덕팔이 자네가 장원이라니. 내 여태까지는 자네를 그저 쑥맥으로만 보았는데 자네야말로 천재였구만 그래. 그나저나 참으로 축하하네 덕팔이 자네. 그때 논산에서 형님의 지혜가 없었으면 저는 분명 그 산적에 손에 죽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다 형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급제를 하였으니 다음번에는 형님께서 꼭 급제를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쓴 웃음을 지어 보이는 갑수. 다음이라 그래. 기회가 있다면 말이지.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과거 시험에 낙방한 갑수는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 농사일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시험에 대한 미련도 모두 내려놓고 그동안 애지중지 보았던 책들 역시 장터에 모두 헐값에 팔아버리고는 그나마 남은 작은 땅을 일구며 생계를 이어가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지낸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초여름 뙤약볕 아래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연신 훔쳐내며 농사일에 열중인 갑수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갑수 형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워우 웜에 이것이 누구여 덕팔이 아닌가? 자네가 어찌 여기까지 다 찾아왔는가? 갑수는 반가운 마음에 덕파리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환대를 해주었지요. 그리고 곧장 덕파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평소 자신이 아끼던 술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자네 기별도 없이 어쩐 일로다가 이 먼 곳까지 걸음을 하게 되었나? 형님 제가 다음 달에 해남에 있는 현감 자리가 공석이라 갑자기 그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 전에 형님 얼굴을 한번 뵙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네에게 현감 자리를 말인가? 장원이라 그런지 빨라도 너무나 빠르구만 그래. 정식으로 발령이 난 것은 아니고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1년 동안 그저 자리만 지키다 다시 제가 사는 전주에 자리를 봐주신다고 하여 수락하였습니다요. 그나저나 형님께서는 지금도 과거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요? 덕파리의 물음에 갑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이제 과거를 포기했구만. 내 어디 공부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이제 나이도 30을 목전에 두었고
그동안의 과거 공부 때문에 가산도 거의 다 떨어졌으니 이제는 먹고 살 걱정도 하며 슬슬 혼처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아, 안 됩니다, 형님. 형님 같은 분은 필히 큰일을 하셔야 할 분인데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덕팔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얼굴을 밝히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형님, 차라리 전주에 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네 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덕팔이. 원래 저는 해남으로 가면서 저희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연로하신 어머니를 먼 해남까지 모시고 가는 것은 부담이 돼요. 어머니와 철을 그냥 전주 집에 남겨두고 저 혼자 해남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동안 형님께서 저희 집에 머무르며 글 공부도 하시고 어머니와 철을 좀 살펴주시면 해남에 있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이 워낙에 갑작스러워서. 형님, 제가 어떻게든 형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때까지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입니까, 형님? 그래 덕팔이. 자네가 이리 진심으로 청을 하는데 내가 어찌 거절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나야말로 모쪼록 잘 부탁하겠네. 갑작스러운 덕팔이의 제안으로 갑수의 마음속에서는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그날로 짐을 꾸려 덕팔이와 함께 전주로 향하였고 며칠을 걸려 도착한 전주의 덕팔이 집은 갑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기와집이었지요. 갑수가 대문을 들어서니 덕팔이의 어머니가 황급히 마당으로 나와 갑수의 손을 붙잡고는 아이고, 자네가 우리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자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르구만. 모쪼록 이 집은 이제 자네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히 과거 준비를 하시게나. 아,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하지 않겠나? 하이고 어머님 말씀만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폐를 끼치게 될까 염려스럽지만 지내는 동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덕팔이의 어머니를 뒤따라 조용히 걸어들어온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덕팔이의 부인 춘심이었지요. 춘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심이의 목소리에는 예의가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나기도 하였기에 갑수 역시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로 대답을 하였지요. 이어서 덕팔이는 갑수를 행랑채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곳에서는 젊은 머슴 하나가 허리를 꾸벅 숙이며 달려왔습니다. 하이고 도련님 돌아오셨습니까요? 이 친구는 봉섭이라는 머슴인데 우리 집에 들어온 지는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도 성실하게 하고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형님께서 뭐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이 녀석에게 시키시면 됩니다요. 아예 봉섭아, 내가 해남으로 가 있는 동안에는 갑수 형님이 곧 이 집의 주인이시니 형님 말씀은 내 말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모셔야 한다. 도련님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제가 이 갑수 도련님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제 일처럼 할 테니 말입니다. 갑수는 자신을 반기는 덕팔이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졌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덕팔이의 집에 머물며 다시금 붓을 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덕팔이는 해남으로 떠나게 되었고 갑수가 덕팔이의 서재에서 지내며 공부를 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수에게 있어 덕팔이의 집은 모든 것이 완벽했으나 다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바로 한 지붕 아래서 덕팔이의 부인 춘심이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집 마당에서 가끔 춘심이와 마주칠 때면 그녀는 왠지 모르게 갑수의 눈치를 보며 그저 말없이 고개를 조용히 숙이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어느 날 밤, 갑수는 깊은 밤중 배가 아파 한밤중에 잠에서 일어나게 되었지요. 하이고 이거 배가 살살 아픈 것이 저녁을 먹은 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단가. 갑수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서재에서 나와 마당으로 나가려는 찰나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머슴 봉섭이가 덕팔이의 부인 춘심이의 방에서 슬그머니 나오는 소리였지요. 뭐시오? 저 녀석은 분명히 봉섭이 녀석이 아닌가? 아니 저 녀석이 무슨 일로 재수씨 방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인가? 봉섭이는 이미 춘심이의 방 출입이 익숙한 듯이 느긋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갑수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덕팔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이 저희 집에 지내면서 집안도 살펴주시면 제가 해남에 있어도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이 집에 얹혀 지내는 이상 우리 덕팔이 동생에게 밥값은 해야 되겠구만. 너무나도 느긋해 보였던 봉섭이의 모습을 수상쩍게 느꼈던 갑수는 이후 낮에는 글 공부에 집중하다가도
밤이 되면 일부러 호롱불을 끄고 잠드는 척하며 조용히 마당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렇게 갑수가 계속해서 마당을 관찰하기를 사흘째. 아니나 다를까 봉섭이의 그림자가 다시 춘심이의 방을 향해 슬그머니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이 녀석이 결국 다시 꼬리를 밟히는구나. 갑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조심스레 소리를 죽여 춘심이의 방 앞으로 다가가 숨을 참으며 창호문 앞에 귀를 가져다 댔지요. 방 안에서는 남녀가 정을 통하는 소리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잠시 후 두 사람의 숨소리가 잦아들자 춘심이 나지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확실히 우리 서방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만. 내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구실 못하는 서방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었는데 어찌 보면 해남으로 멀리 발령을 가버렸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야. 그나저나 지난번 그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처리를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괜히 돈만 날렸구만요. 그 강진에 사는 송춘이라고 했나? 이제 우리 서방이 해남으로 갔으니 그 자객을 또 써보는 것은 어떤가? 괜찮겠습니까, 마님? 그자에게 일을 맡기시려면 또 돈이 솔찬히 들 것인데 말이어요. 아, 그자가 우리 서방만 처리를 해결해주면 이 집안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터인데 그깟 돈이 문제가 되겠느냐? 허허, 듣고 보니 그렇구만요, 마님. 아, 지난번에야 저 갑수란 자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일이 틀어졌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이 다음 어두운 금음날 밤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히 그 송춘이에게 일러두겠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갑수는 너무나 큰 충격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이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구만. 덕파리를 죽이려고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안 그래도 덕파리 녀석은 부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인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충격을 받을꼬. 분명 덕파리 같은 여린 마음으로는 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구만. 안 되겠다. 이 일은 아무래도 덕파리 녀석 모르게 내가 직접 처리를 해야겠구만. 다음 날 아침 갑수는 춘심이에게 고향에 일이 있어 잠시 다녀온다고 하고는 덕파리의 집을 나섰습니다. 춘심이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봉섭이 역시 어깨를 으쓱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갑수의 행선지가 나주가 아닌 바로 해남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하여 며칠 뒤 갑수는 일부러 금음날에 맞춰 덕파리의 관사를 찾게 되었고 아니 갑수 형님. 어찌 이 먼 곳까지. 글 공부가 막히기도 하고 덕파리 자네가 보고 싶기도 해서 내 여기까지 찾아왔구만. 덕파리 자네 오랜만에 술 한잔 할 수 있겠는가? 갑작스러운 갑수의 반가운 방문에 덕파리는 곧바로 술상을 준비하였고 한 병 두 병 갑수는 쉬지 않고 술을 따르며 덕파리에게 권하였지요. 아이고 형님, 저 이제 정말 못 마시겠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다 도는구만요. 자네 내 정성을 무시하겠다는 건가? 내가 이 먼 길 걸어와 오직 자네를 보기 위해 왔는데 술 한 잔도 제대로 못 받는다니 내 섭섭하구만 그래. 그 말에 덕파리는 이기지도 못하는 술잔을 다시 들었고 몇 번의 술잔이 더 오간 뒤 결국 그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덕파리가 쓰러지자 갑수는 그를 부축하여 손님방으로 옮기고는 자신은 다시 덕파리의 방으로 가 그의 관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호롱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자객을 기다렸지요.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살금살금 들리더니 이내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어둠 속에 그림자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갑수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송춘이 이놈, 오메어,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니놈이 강진에 사는 송춘이라는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느냐? 내가 오늘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 현감의 모든 지위를 동원하여 너뿐만 아니라 강진에 있는 니놈의 가족의 사돈의 8촌까지 이 땅에서 모조리 뿌리를 뽑을 것이야.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자 송춘은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방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갑수에게 빌었습니다. 하이고, 나리, 이것은 제가 돈 때문에 저 혼자서 한 일이지. 저희 가족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기는 하다만 네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나리, 제가 뭐든지 목숨을 바쳐서 하겠구만요. 저희 가족만 살려주신다면 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요. 이미 니놈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뽑은 이상 그것을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대신 그 칼 끝에 방향을 조금 바꿔야겠다.
내 놈에게 이 일을 사주한 놈의 목을 베어 상자에 넣고 정확히 일주일 뒤 영암 월출산 아래 학산면에 있는 미륵당 불상 뒤에 가져다 놓거라. 그리하면 내 니놈의 죄를 묻지 않고 네 가족의 목숨도 보전해주겠다. 알겠습니다요, 나리.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자의 머리를 그 미륵당에 가져다 놓겠습니다요. 송추는 갑수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는 재빠르게 방을 빠져나갔고 갑수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어깨를 풀었지요. 이후 시간은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된 날이 오자 갑수는 월출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를 꼬박 걸어 작은 미륵당에 도착한 갑수. 그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불상 뒤를 살펴보자 그곳에는 약속대로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지요. 그래, 하나는 처리되었고 이제 나머지 일을 하러 갈 때가 되었구만. 갑수가 미륵당에서 상자를 가지고 다시 전주의 덕파리의 집으로 돌아오자 춘심이 마당으로 나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갑수가 집을 나설 때보다 훨씬 어두워져 있었지요. 갑수 오라버니 돌아오셨군요. 나주에서는 별일 없으셨는지요? 갑수는 별다른 내색 없이 손에 든 보자기를 춘심이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오는 길에 잠시 해남에 들러 덕파리를 만났는데 덕파리가 자네에게 이 상자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구만. 거 귀한 것이니 다른 사람 몰래 자네 혼자 방 안에서만 조심히 열어보라는데 하이고 덕파리 그 녀석 해남에 가서도 자네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만. 춘심이는 덕파리의 이름이 나오자 순간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였지요. 저희 서방님께 다녀오셨다고요? 이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만. 그저 덕파리가 꼭 자네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했으니 그리 아시게나. 그나저나 봉섭이 녀석이 보이지를 않는데 혹시 어디 갔는가? 그게 몸이 안 좋은지 며칠 전 고향집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요. 허 그래? 거 얼른 좋아져서 돌아와야 할 텐데. 갑수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서재로 향하자 춘심이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품에 상자를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춘심이 방문을 꼭 닫고서는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며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와, 어메, 이것이 도대체... 그날 밤 춘심이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집안의 모든 이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마당 끝 감나무 옆으로 가 땅을 파고는 상자를 깊이 묻었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라냐. 자객 송춘이의 머리도 아니고 어찌 봉섭이의 머리가... 서재에서는 창호문 뒤로 갑수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순하기만 하고 어리숙하다고 생각했던 남편 덕파리가 자신이 짜놓은 계략들을 훤히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날 이후로 춘심이는 하루하루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와, 어메, 우리 서방님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은 내 꿈에도 몰랐구만 그래. 그나저나 우리 서방님께서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만. 그렇게 춘심이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지내다 보니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고 시간이 흘러 덕파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기 한 달 전쯤에는 그녀의 몸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할 만큼 약해져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갑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며칠 동안 집을 나섰다가 또다시 손에 보자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서 춘심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재수씨, 내 워낙에 재수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잠시 덕파리에게 다녀왔는데 글쎄 그 녀석이 꼭 이것을 재수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였구만. 재수씨께서 열어보면 그 의미를 아실 거라고. 그 말을 남기고 갑수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자 춘심이는 이전 보자기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보자기의 끈을 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춘심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안에는 다름 아닌 보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 부인에게 다시 살라고 기회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여태 당신이 이렇게까지 큰 사람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구만요. 그 보약을 본 순간 춘심이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을 용서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본물처럼 솟아났고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덕파리에 대한 공포감 역시 조금씩 덜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갑수가 사다 준 그 약은 그저 근처 약재상에서 구한 싸구려 보약이었지만
춘심이는 그 약을 다려 마시고는 거짓말처럼 다시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지요. 이후 마침내 덕팔이가 해남에서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전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극진히 맞아주는 부인 춘심이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지요. 서방님, 그동안 그 먼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요? 제가 서방님께서 좋아하시는 장국이랑 너비아니를 준비해 놓았으니 얼른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새침하고 자신을 깔보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는 다정하고 세심한 부인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 부인의 달라진 모습에 크게 만족한 덕팔이는 이후 갑수와 사랑채에서 술 한잔을 나누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습니다. 형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구만요. 그 새침하던 우리 부인이 제가 1년 동안 해남에 가서 억지로 독수 공방을 시킨 덕분인지 요즘은 어찌나 나를 극진히 대하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해남에서 겪었던 고생이 이런 식으로 보상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요. 덕팔이의 말을 들은 갑수는 시치미를 뚝대며 미소로 화답하였지요. 허, 그게 다 자네의 그 인품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재수 씨가 자네 없이 얼마나 쓸쓸했겠나? 1년 동안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자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지. 자, 그럼 자네가 돌아온 기념으로 오늘도 제대로 한번 마셔보세나. 아이고 형님, 지난번 해남에 오셨을 때도 형님께서 어찌나 술을 권하셨는지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일어나질 못했습니다요. 오늘은 제발 좀 살살 봐주셨으면 합니다요. 그래, 알았네, 알았어. 그나저나 자네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구만. 그래. 자, 얼른 술잔을 들게 이 친구야. 갑수는 그렇게 말하며 덕팔이와 함께 술잔을 부딪혔고 사랑채에 가득한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밤이 깊도록 끊이지를 않았지요. 그 후로 덕팔이의 집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던 갑수는 이듬해 그토록 권하던 과거 시험에서 급제를 하여 나주로 금이환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는 갑수가 과거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한달음에 나주에 있는 갑수의 집을 찾아 축하를 해주었지요. 형님, 내 형님께서 반드시 합격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요. 어머니께서도 형님 소식에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구만요. 덕팔이 참말로 고맙구만. 내 한때는 정말 포기하려고 했는데 자네 덕분에 마침내 우리 조상님들 볼 면목이 생겼구만. 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네. 이후 갑수가 관직에 들어선 이후로도 둘은 계속해서 우정을 이어가게 되었고 갑수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춘심이에 대한 비밀을 혼자서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결코 덕팔이에게 털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